내 나이 이제 73.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부른다. 신문과 잡지에 내 이름이 오르내렸고 내가 이룬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했다. 지금의 나는 서울 변두리의 커다란 저택에 홀로 갇혀 살아있는 화석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나는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볕이 들지 않는 눅눅한 침실. 내 옆자리는 비어있다. 재혼했던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떴다. 그녀가 남긴 아들, 딸은 제 살기 바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평생 혼자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집 안을 걷는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공허하게 울린다. 거실에 값비싼 마호가니 가구 위로는 어제 분명 가정부가 닦았을 텐데도 희뿌연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먼지를 세욱 훔쳐본다. 내 인생에 쌓여온 후회도 저 먼지 같았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내려앉는 지독한 것.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후회는 더욱 짙고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누른다.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보고 있자니 수십 년 전 그날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눈앞에 되살아난다. 그날도 꼭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 새로 이사온 이 커다란 저택에서 나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업은 번창했고 나는 마침내 가난을 벗어나 꿈에 그리던 성공을 손에 쥐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나를 떠났던 첫 번째 아내 미영에 대한 원망을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두 번째 아내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비를 쫄딱 맞은 두 아이가 서 있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등에 업힌 어린 남자아이. 남매는 남루한 옷차림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어머, 웬거지 애들이람. 여보, 빨리 쫓아버려요. 재수없게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 역시 인상을 찌푸렸다. 그 시절 나는 성공에 도취해 있었고 내 성공을 더럽힐지도 모르는 가난과 불행의 그림자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저 동네 거지 아이들이나 돈을 구걸하러 온 불쌍한 아이들이라 지레짐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분노와 현재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여기는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다. 다른 데로 가보거라. 나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화면 속의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앳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집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김민석 씨, 우리 아빠잖아요. 김민석,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미영이가 죽었다고 그럴 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죽었다며 아이들을 보내. 이건 무슨 비열한 수작이란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헤어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나는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화면 속 여자아이의 눈빛을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실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더니 어린 동생을 고쳐
업고는 빗속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잘했어요. 여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와인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나는 몇 분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서서 빗속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마치 수십 년 전 그날처럼 내 아이들이 다시 이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아가지 않고 실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이 텅 빈 저택과 먼지처럼 쌓여만 가는 후회뿐이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빗소리에 섞여 나를 경멸하던 내 딸아이의 그 눈빛이,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이끌린 듯 서재로 향했다. 성공의 증표들로 가득한,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위안을 준 적 없는 삭막한 공간. 방대한 양의 책들은 그저 장식품이었고 벽에 걸린 감사패들은 공허한 과시일 뿐이었다. 나는 방 한쪽에 놓인 육중한 원목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수십 개의 열쇠 꾸러미 중에서 가장 작고 낡은 열쇠 하나를 찾아내 책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끽! 오랫동안 열지 않은 서랍이 비명을 질렀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얇은 비닐 파일에 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빗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누렇게 바래고 쭈글쭈글해진 편지 봉투.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죽은 아내 미영의 마지막 유서였다. 나는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은 다시 30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이들을 쫓아낸 후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이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아이의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애써 와인으로 그 찜찜함을 씻어내려 했다. 거짓말일 거야. 나를 괴롭히려는 수작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다. 나는 정원을 산책하러 나섰다가 대문 근처에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된 봉투. 나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쓰인 이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사랑하는 남편 민석 씨에게. 그것은 틀림없는 미영의 글씨체였다. 나를 떠나버린 아내,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던 아내의 글씨.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지도 빗물에 젖어 곳곳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편지지 자체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나는 서재로 달려와 숨을 고르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석 씨, 내 사랑하는 남편,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말없이 당신 곁을 떠났던 것,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렇게 편지로 모든 것을 전하게 된 것, 정말 미안해요. 첫 문장부터 나는 혼란스러웠다.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사과와 여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가 생겨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신의 그 오해가. 자존심 강한 당신에게는 차라리 나을 거라 생각했던 내 판단이 어리석었어요. 민석 씨, 나는 아파요. 아주 많이.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초라하게 병들어가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기억 속의 나는
언제나 가장 예쁘고 건강한 모습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났던 거예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편지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가 아팠다고 나를 떠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다혜와 다원이만은 부디 제발.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에요. 당신을 꼭 닮아 똑 부러지고 책임감 강한 우리 맏딸 다혜, 그리고 당신의 선한 눈을 닮아 늘 방긋방긋 웃는 우리 막내 다원. 그 아이들은 내 삶의 전부였고 당신에게도 그랬다는 걸 나는 알아요. 편지를 읽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빗물 자국 위로 또 다른 얼룩을 만들었다. 내가 어제 문전박대했던 그 아이들, 엄마를 잃고 10km가 넘는 길을 걸어 아빠를 찾아온 내 아이들.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썼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의 분노는 어리석은 오해였고 나의 성공은 초라한 자기만족이었으며 나의 결단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 나는 그제야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맸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다시 현재 나는 서재 의자에 앉아 30년 된 유서를 손에 들고 있다. 종이는 낡았고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사랑과 나의 죄는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을 영원히 과거에 붙잡아두는 저주이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 자물쇠를 잠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은 결코 잠글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아내의 울음소리처럼 혹은 나를 원망하는 아이들의 절규처럼 들려왔다. 그날 이후 나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30년 묵은 후회의 먼지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다. 고요함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이 저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같이 밖으로 나섰다.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였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집 주변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나는 나만의 섬에 갇혀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다. 해는 짧아졌고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번화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낡은 골목길에 다다랐다. 고급 빌라와 상점들 사이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허름한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다. 풍년 국수. 간판의 글씨는 칠이 벗겨져 희미했고 유리창 너머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김민석이었다면 결코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었을 그런 가게.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허름함에서 풍겨나오는 정직한 온기에 나도 모르게 이끌렸다. 나는 망설이다.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은 좁고 따뜻했다.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를 간질렸다.
테이블은 고작 대여섯 개. 늦은 점심시간이라 손님은 나밖에 없었다. 이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앞침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선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내 비싼 옷차림에 주눅 들지 않았다. 그저 손님을 맞는 주인답게 담담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잔치국수 하나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까칠하고 무뚝뚝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다. 맑은 국물에 소면이 곱게 담겨 있고 그 위로 애호박과 계란 지단, 김가루가 정갈하게 올라가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말없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국물은 뜨거웠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수많은 음식을 먹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국수 한 그릇만큼 내 텅 빈 속을 채워주는 음식은 없었다. 나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여자가 나에게 말했다. 날이 많이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저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오랫동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들렸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날 이후 그 국수집은 나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다. 늘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잔치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가게 주인 여자는 나를 아는 척하거나 귀찮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가 오면 말없이 국수를 내어주고 내가 가면 묵묵히 그릇을 치울 뿐이었다. 그 무심한 배려가 나는 편안했다. 그녀의 이름이 오순자라는 것은 다른 단골 손님들이 그녀를 부르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이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다고 했다. 그녀의 깊은 눈과 거친 손마디에서 그녀 역시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여느 때처럼 국수를 다 먹어갈 무렵이었다. 순자 씨가 작은 접시 하나를 내 테이블에 슬며시 놓았다. 갓 담근 듯한 배추김치였다. 오늘 새로 담근 건데 맛 좀 보세요. 올해 배추가 달아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다. 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치를 바라보다 마지못해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내 미영이 담가주던 김치맛과 비슷했다. 순간 목이 메어왔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겼다. 순자 씨는 그런 나를 모른 척 다른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게를 나서며 그녀에게 말했다. 샬, 먹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고 어색했지만 그것은 나의 첫 변화였다. 순자 씨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주름진 미소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의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국수집을 나와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3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후회의 무게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이름 모를 여자의 작은 친절 앞에서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착각. 어쩌면 착각일 뿐이라도 지금의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국수집은 나의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유일한 균열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말이 없었고 순자 씨는 여전히 내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가 갓 담근 김치를 내어주는 날이 늘어났고 나는 가게를 나설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나의 잿빛 같던 노년에는 희미한 색채가 더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의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어 바깥 풍경이 훤히 보였다. 그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어린 남매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리고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누나가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니오는 왜 그렇게 칠칠 맞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짜증 섞인 누나의 목소리. 동생은 더 서럽게 울었다. 누나는 잠시 동생을 밉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우는 동생의 얼굴과 아이스크림으로 끈적해진 손을 묵묵히 닦아주었다. 그 모습, 그 책임감 강하고 어른스러운 누나의 모습, 순간 내 눈앞의 풍경이 30년 전 그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빗속에서 어린 동생을 제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가려주던 내 딸 다혜, 그리고 그 등에 엎혀있던 내 아들 다원.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나는 그저 그 아이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 단둘밖에 남지 않은 그 어린 남매의 마지막 희망을 아비라는 작자가 직접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휴, 나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숟가락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감정의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였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 2-3명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순자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그녀는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다. 따뜻한 거 좀 드세요. 속이 좀 풀릴 겁니다. 그녀의 그 담담한 온기 앞에서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음과 함께 수십 년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었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나에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나는 두서 없이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 미영이에 대한 오해와 내 어리석은 자존심 비 내리던 그날 밤. 나를 찾아왔던 남매,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차갑고 모질게 쫓아냈는지, 그리고 뒤늦게 발견했던 아내의 유서, 그 안에 담겨있던 아내의 진심과 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식들을 내쫓은 비정한 아비라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욕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채워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어르신, 저도 먼저 간 우리 영감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살아있을 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걸 하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조금씩 진정할 수 있었다. 후회만 하고 살기에는 우리한테 남은 날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들을 찾아보시진 않으셨고요. 찾아봤지요. 일주일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아비 노릇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순자 씨는 내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이라도 찾아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빌기라도 해야 남은 인생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 그 말은 내 심장에 박힌 가시를 건드리는 것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찾아본다. 내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힘없이 떨리고 있는 늙고 주름진 손, 이 손으로 내가 과연 잃어버린 내 아이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보고 싶어졌다. 순자 씨의 그 한마디는 내 얼어붙었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 되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며칠 동안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거의 잊고 살았던 낯선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더 컸지만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의 첫 번째 시도는 현실적이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흥신소를 찾아갔다.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찾아간 나를 흥신소장은 깍듯하게 맞았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고 싶은 늙은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이름 김다혜, 김다원, 잃어버릴 당시의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대문 앞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날짜.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흥신소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두둑한 착수금을 건네고 사무실을 나섰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시절의 오만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지금의 내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다. 흥신소에서는 가끔씩 연락이 왔지만 내용은 늘 실망스러웠다. 30년 전 기록이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갔다가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입양 기록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사실상 다 하이라우첸 대헤로침입니다. 회장님, 바다에서 바늘 찾기라는 그들의 말은 내 마지막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역시 무리였을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은 순자 씨의 국수 가게였다. 그곳은 이제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내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가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순자 씨는 내 얼굴만 봐도 그날 흥신소에서 좋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더 뜨거운 국물을 담아주고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하고 툭 한마디 던져줄 뿐이었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위로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결국 흥신소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더 이상은 힘들겠다는 통보. 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다 문득 미영이가 남긴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녀의 흔적이 담긴 상자. 나는 홀린 듯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책 몇 권이 들어있었다. 나는 책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그러다 그녀가 즐겨 읽던 시집 한 권 속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쪽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2사 45번지. 미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떠나 마지막으로 살았던 작은 월세방 주소였다. 다음 날 나는 순자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꼭 가보라고. 그곳에 분명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 나는 30년 만에 내가 외면했던 과거를 마주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간 정릉동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낡은 주택들의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나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마침내 주소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30년 전 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았던 곳. 나는 이곳에 단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픈 아내와 어린 두 남매.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집 1층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의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 어르신, 혹시 이 집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아픈 젊은 여자랑 어린 남매였는데 할머니는 나를 한참 뜯어보더니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고, 그 양반 말하는 건가 보네. 참 곱고 착했는데 몸이 많이 약했지. 애들 둘 데리고 고생 많이 했어. 결국 병원에서 죽었다고 들었어. 딱 한 사람. 할머니의 말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야, 어미가 죽었으니 고아원으로 갔지.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저기 아랫동네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데서 데려갔다고 들었어. 사랑의 집. 나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다시 그 낡은 집 앞에 섰다.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저 창문 너머로
내 아이들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결국 나의 필사적인 노력은 고아원이라는 또 다른 막막한 단서 하나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허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다. 내가 도망쳤던 과거를 직접 마주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일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지는 해를 등지고 선 늙은이의 그림자가 후회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옛 동네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다.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 그 희미한 단서는 내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성과 이름이 모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다.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의 무게만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순자 씨의 국수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결국 제가 찾아갈 자격이 없는 거겠지요.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게 다 제게 주어진 벌릴 테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나 봅니다. 나는 텅 빈 국수 그릇을 보며 넋두리처럼 말했다. 순자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르신, 하늘이 어르신을 아직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창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 인생도 저 군중 속의 한 점처럼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다 사라지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눈이 횡단보도 건너편의 한 여자에게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젊은 여자. 30 중후반쯤 되어 보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여자는 익숙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 옆모습, 살짝 높은 콧대와 갸름한 턱선. 나는 숨을 멈췄다. 미영이, 내 아내, 미영이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다. 나는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고 여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오리슨, 순자 씨가 놀라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놓치면 안 된다. 저 여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자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하지만 내 본능은 저 사람이 분명 나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여자는 시장 골목을 지나 작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아담한 가게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게의 차양에는 예쁜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이앤의 꽃집, 다혜, 내 딸의 이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가게 안을 훔쳐보았다. 여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꽃을 만지는 그 부드러운 손길, 꽃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모두가 내 아내 미영이를 떠올리게 했다. 한참 동안 가게 안을 훔쳐보는데 가게 안쪽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나왔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청년. 청년이 여자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자 여자는 활짝 웃었다. 그 웃는 모습,
틀림없었다. 내 딸, 다혜였다. 그리고 저 청년은 내 아들, 다원이일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아이들이 살아있었다. 이렇게 잘 자라서 함께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고마웠다, 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내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나는 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무슨 자격으로. 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꽃집 주위를 맴돌았다. 아버지라고 밝힐 용기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그러다 며칠 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손님인 척 그 꽃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달랑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어서 오세요. 꽃을 다듬고 있던 다혜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상냥하게 인사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 딸의 목소리.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 기일에 놓을 꽃을 좀 사려고 하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내 말에 다혜의 눈에 언뜻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시군요. 그럼 하얀 국화가 좋겠네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다혜는 익숙한 솜씨로 국화를 다듬어 포장했다. 나는 그 모습을, 그 손길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가게 안쪽에서는 다원이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러나 내가 직접 부셔버렸던 가족의 모습. 다 됐습니다. 어르신, 다혜가 내민 꽃다발을 받아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내 딸이 직접 만져준 꽃다발 계산을 하며 우리의 손이 잠시 스쳤다. 나는 그 짧은 순간의 온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꽃집을 나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모르는 사람인 척, 손님인 척 아이들을 찾아와도 되는 걸까?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에 나라는 존재가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날 내 딸에게서 산 국화꽃을 들고 아내의 묘를 찾아갔다. 그리고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영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찾았어. 당신 말대로. 아주 잘 자라주었더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 같은 놈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설 자격이 있을까? 아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사온 꽃다발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꽃다발에서 아주 희미하게 내 딸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묘지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아이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 아이들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내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다. 나는 다시 순자 씨의 국수 가게를 찾았다. 그녀는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힘없이 말했다. 꽃집을 하고 있더군요. 아주 예쁘게 잘 컸어요. 아들놈도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순자 씨의 눈이 커졌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만나셨어요. 이야기는 하셨고요. 아니요, 그저 손님인 척 꽃만 사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나서겠습니까? 아이들의 평온한 삶을 망쳐놓을 수는 없지요. 내 말에 순자 씨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어르신, 그건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르신의 두려움일 뿐이지. 평생 그렇게 도망만 치실 겁니까? 자식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무서워서.
평생을 죄인으로 사실 거냐고요. 그녀의 말이 정곡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세요. 가서 다 이야기하세요. 어르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아내분의 마지막 편지도 전해주시고요. 아이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했는지. 순자 씨의 따뜻하고도 강한 격려. 그것은 내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그녀의 가게를 나섰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내의 유서를 품에 품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혜의 꽃집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져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다. 덜랭 종소리에 가게를 정리하던 다혜와 다원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다혜가 나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 비장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이름은 김민석이다. 그 이름에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원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누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기억하겠지. 3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내 집 대문을 두드렸던 너희들의 모습을. 다혜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바보였다. 내 오만과 분노에 눈이 멀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내 아이들이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지. 평생을 후회했다.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나는 품속에서 아내의 낡은 유서를 꺼내 다혜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다. 그날 너희가 떨어뜨리고 갔더구나.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다원이도 누나의 어깨너머로 편지를 함께 읽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아이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과 아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애끓는 부탁. 그 모든 것이 담긴 편지 앞에서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의 벽이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글씨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다혜는 눈물을 닦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빠라는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았는지 아시냐고요. 안다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나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나의 진심이, 나의 참회가 아이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서울 변두리의 텅 빈 저택을 처분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꽃집이 있는 동네로 이사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제 내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다. 주말이면 다혜의 아들, 내 손주 녀석이 놀러 와 집 안을 온통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물총 싸움해요. 나는 못 이기는 척 손주 녀석의 물총을 받아준다. 그 모습을 다혜와 다원이가 꽃집 안에서 웃으며 바라본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수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순자 씨와 나는 이제 국수가게 주방에 나란히 앉아 함께 김치를 담그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내 황혼의 삶을 함께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다. 오늘 우리는 모두 꽃집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손주의 5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촛불을 끄는 손주 녀석을 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그날 문을 열어주었다면 나는 이 아이의 존재를 더 일찍 알 수 있었을까?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본다. 나를 아빠라 불러주는 딸과 아들, 할아버지라 부르며 내 품에 안기는 손주, 그리고 내 옆에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순자 씨.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도 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나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사랑이라는 것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실패했던 인생은 구원받기에 충분했다.